중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우주국이 되겠다. 우주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우주력에 경쟁하고 추월하기 위한 군사기술 경쟁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우주 전략, 우주 3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주 전략에 있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균형적이고 융합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동맹국이자 우주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이 미국이 접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이 우리의 우주 개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 환경은 지금 상당히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라는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그 안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우주 경쟁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은 미국을 가장 급격하게 추격하고 있는 강력한 우주에서의 추격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중국의 많은 우주 개발은 사실 군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우주 능력 확대라는 것은 상당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우주 개발을 통해서 민간의 이익과 군사적 이익을 동시에 얻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중국이 위성 요격 시험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중국이 지상에서 준비되어 있는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고도 865km에 있는 기상위성을 요격해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 있는 군사 시스템 측면에 봤을 때는 정말로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이 정도로 이제 중국의 우주 성장이 상당히 눈부신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주몽 또는 우주굴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우주력에 경쟁하고 추월하기 위한 군사기술 경쟁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 출발점은 중국 입장에서는 1991년 걸프전쟁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1년 걸프전쟁 때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우주력의 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중국도 우주작전의 중요성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주작전에 대한 중요성을 중국의 군사계획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 2015년도의 군사계획에서 우주와 사이버를 같이 담당하는 전략지원군도 생기게 됐고 2020년쯤 됐을 때는 이제 중국판 GPS라고 하는 베이두 위성체계, 위성항법체계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국은 위성항법체계를 통해서 군사적 정보나 상업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구사하게 되죠. 사실 이 중국은 현재도 이제 미국의 아시아로의 접근을 이제 막고 방지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우주를 통해서도 달성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있는 위성 숫자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위성, 정찰 위성, 통신위성 숫자를 중국이 갖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중국은 이런 군사기술 경쟁뿐이 아니라 과학기술 경쟁이나 또는 국위선양 경쟁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5년이 되면은 중국이 세계 최고의 우주국이 되겠다. 우주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2049년이 이제 중국 정부가 건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인데 시진핑이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의 시대가 그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중국은 2030년대에는 달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창전 5호라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로켓을 쏴서 8톤급의 위성을 보내는 큰 기념비적인 일도 벌이고 됩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이 러시아나 미국보다도 더 많이 로켓을 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하고요. 이런 창전 5호 프로젝트에 이어서 3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우주 정거장 프로젝트라든지 달 탐사 프로젝트, 화성까지 하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중국의 많은 민간 기업, 아이스페이스 같은 기업들도 중국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급속한 우주 능력의 개발, 또 강력한 도전에 맞서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당히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응 체계를 만들고 또 미국의 우주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는 미국의 우주력 개발 설계를 재구조화하고 재설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위원회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국가우주전략보고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국가우주전략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미국의 우주력을 지키기 위한 억제 노력을 하겠다. 우주의 군사적인 사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로부터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적대 세력들이 미국의 이익을 차단하고 절취하는 일을 차단하겠다.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과학기술 개발, 연구, 탐사, 그다음에 기술 축적을 계속하겠다. 우주에 대한 평화적 사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판 우주 3분지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종합적인 전략을 미국이 내놓고 있고, 또 2019년에는 그 일환으로 이제 우주군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처럼 과학기술 개발이나 국위 성향 경쟁에도 굉장히 노력을 쏟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을 주도했던 나사의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동안 중단됐던 달 탐사나 유인 착륙선, 화성 탐사 이런 계획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2024년에는 미국인이 달에 착륙하도록 시키겠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미국의 여러 노력들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대비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주는 이미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우주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미국이 이걸 잘 지키고 디펜스하는 것이 특히 군사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의 우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국이나 이런 외부의 적대 세력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미국의 우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우주 억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주 억제를 위해서 미국은 일단 핵 억제 때의 이론들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핵 억제 시 때 쓰여졌던 주요 이론들은 크게 두 가지죠. 보복과 거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복이라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그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는 이 보복에 의한 억제가 있고요. 거부에 의한 억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더라도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그 행위를 통해서 얻는 비용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어서 비용 대 손실 비교로 했을 때 상대방이 도전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은 핵억제 시대부터 있어 왔던 억제 이론인데, 이것도 적용하지만 우주에서만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새로운 억제의 요소를 미국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서만의 특별한 환경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주의 위성과 같은 우주 자산들의 특징인데요. 우주에서는 이 위성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궤도를 돌아 돌기만 하는 거죠. 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피하거나 기동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우주에서는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이죠. 참호와 같이 엄폐를 할 수도 없고, 이런 특변 때문에 우주에 있는 위성이나 자산들은 굉장히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약성을 좀 더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미국의 우주 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다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적대 세력이 공격을 해오는 것을 미리 감시해서 또는 누가 공격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우주 감시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적대 세력이 공격을 했을 때 일부 위성이나 시스템이 파괴되더라도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우주 시스템이 있거나 또는 파손된 부분을 빨리 교체하고 대체해 줄 수 있는 복원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좀 위성이라든지 우주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아무래도 돈이 비싸면 이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좀 저비용 다수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우주 회복 탄력성에 필요한 능력이 갖춰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우주체계는 그동안은 고비용 소수의 우주체계를 갖고 왔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우주 억제를 위해서는 보완적으로도 다수의 저비용의 그런 우주체계가 필요한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미국이 그냥 가질 수도 있지만 이걸 동맹국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미중 우주 경쟁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주 3분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중 우주 경쟁 때문에 이제 미국의 우주력이 항상 우리에게 지원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도 심각한 우주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우주 우세, 또 한미의 우주 우세를 위해서는 미국의 억제, 우주 억제에 우리도 기여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주에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의 협력, 지원이 필요한데 미국으로부터 그냥 받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뭔가 기여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에서의 역할 분담, 우주에서의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의 우주 3분지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한미의 우주 억제를 위한 우리의 역할 분담,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고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주 회복 탄력성 분야가 굉장히 우리가 해볼 만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우주 감시 능력, 우주 보건 능력,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주 감시 능력이라 한다면은 뭐 지상이나 우주에 기반한 우주 감시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뭐 레이더나 레이저, 광학으로 얻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우주 보건 능력이라 한다면은 미국의 고비용 소수의 우주 위성 체계, 첨단 위성 체계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이 저비용 다수의 초소형 군집 위성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초소형 위성군들이 피해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한 발사 능력,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지상 발사체만 갖고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공중이나 우주 발사체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공중 우주 발사체를 갖추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초소형 위성에 대한 소요가 생겼을 때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예비 초소형 위성을 갖고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야 될 보건 능력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한미 역할 분담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또 우리 역할을 잘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야 될 우주 3분지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미중 우주 경쟁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한미 우주 억제력에 필요한 한미 간의 역할 분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앞서 말한 우주 3분지기에 포함이 된다면 진정한 우주 3분지기의 활용 점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